자, 핸드아웃을 돌렸습니다. 하나가 어나운스먼트고요. 하나가 이제 우리 학과가 그렇듯이 백그라운드가 너무 다양해서 토픽별로 강하게 할 게 있고 약하게 할 게 있어갖고 예를 들면 다 기계과 나왔는데 구조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관련 코र्스 들은 거를 좀 써보라고 나눠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할 겁니다. 우리 수업도 하지만 턴 프로젝트가 시험 한 번보다 점수 비중이 더 높거든요. 근데 턴 프로젝트를 하려면 서로 좀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나는 뭐 누구고 학부 전공을 뭐를 했고 실험실이 어디고 무슨 연구를 하고 있고 뭐에 관심이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같은 클래스에서 있는 학생들이 쟤는 어떤 거 잘하는 애구나, 어떤 거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게 자기소개를 조금 있다가 시킬 거거든요. 1인당 1, 2분 정도씩 해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말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클래스 제목은 오션 시스템스 디자인입니다. 그 앞에 어드밴스드라는 내용을 붙여서 지난 2년간은 어떤 걸 했냐면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드밴스드이기 때문에 배가 왜 물에 뜨는지,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 떠말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취합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디자인이라는 게 취합할 때 그냥 취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좀 퍼포먼스를 높이면 얘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무슨 말을 하냐면 큰 회사에서 디자인을 할 때 엔진부, 차체부, 샤시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디자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은 정도로 불만스럽게 만드는 게 디자인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까? 라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서 지난 2년, 2009년, 2010년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시스템의 요구 조건을 공학적인 걸로 변환하고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그 공학적인 거를 최적화 문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최적화 문제를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continuous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구분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시스템을 하나씩 던져줬었죠. 2009년에는 모바일 하버라는 거에 그 리퀘어먼트를 딱 던져주고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거를 하고 나름대로 최저까지 가도록 했었고요. 작년에는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을 해라 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물론 조그만 작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상 풍력 발전 혹은 모바일 하버 같은 VU식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거를 굉장히 짧게 훑고 지나갔었는데 클래스의 대부분은 최적화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최적화 굉장히 어드밴스드된 최적화를 하는 게 아닌데 꼭 그거 우리 과에서 할 필요 있겠느냐? 산업공학과나 수학과 가서 티오리 들으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오션 시스템스의 그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짚어주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클래스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살짝 하고 이게 경중이 이렇게 바뀐 거죠. 최적화를 여러분들 턴 프로젝트 할 만큼 살짝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유체 운동, 저항 추진, 프로펠러, 구조, 유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해서 올해부터는 클래스가 싹 바뀌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내용은 그렇고요. 그냥
여러분들 짐작하시듯이 오션 시스템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는 게 오션 시스템스잖아요. 그래서 오션 시스템스가 오션에서 뭔가 하는 시스템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림을 몇 장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크루즈십이죠. 크루즈십은 뭐 하는 배죠? 그렇죠. 노는 배입니다. 이걸 화물을 싣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무슨 작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 탄 사람들이 놀라고 이 배를 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놀기 좋은 데를 연결하는 항로를 짤 거고, 그 다음에 놀기 좋은 태풍이 없는 시즌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놀기 좋게 모든 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크루즈십 타보신 분? 저도 못 타봤습니다. 페리만 타봤는데, 움직이는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호텔은 다 가보셨죠? 예, 거기 보면 이제 사람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객실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가게라든가 극장이라든가 공연장, 큰 식당, 무슨 카지노,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크루즈십에서 이제 사람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얼마나 편안하냐, 승객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가지쳐서 편안하려면 뭐가 문제일까요? 시스템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배가 파도를 받아서 막 쉽게 끄떡끄떡하거나 멀미가 날 정도의 그 주파수로 움직이면 이건 끝장이죠. 배가 아무리 호화로워도 저걸 탔더니 멀미 때문에 못 놀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부유체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거기에 이게 프라이어리티를 주고 설계를 할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그 배는 항해할 때 당구를 치거든요. 그 안에서. 예, 당구. 예, 그 정도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 게 있고,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예, 공간이 이제 넓어야 되고, 분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공간하고, 거기서 노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이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호텔 가보시면, 일하는 사람 안 보이게 원래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그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일하는 사람 볼 수 있는 데는 딱 두 군데입니다. 앞에 컨시얼지 체크인 하는 데랑 이제 객실에서 침대포 갈아주는 그분들은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가지만 거기에 룸 서비스 기타 등등 하는 사람들은 다른 통로 다른 계단 다 돼 있습니다. 배도 똑같고요. 또 하나 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장 교수님 얘기라 역시 안전 중요하죠. 안전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탔기 때문에 그 구명보트도 많고, 예, 무슨 일이 생겨도 반드시 가장 가까운 항구까지는 가라앉지 않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만 된다. 이게 규정으로 딱 돼 있어요. 원래 안전이라는 거는 룰을 만들고 그 룰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 규정에 대해서, 레귤레이션에 대해서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오 교수님 랩 사람 있어요? 보통 화물선 타면 엔진룸 들어가 보셨어요? 예, 소음 진동은 이 철판을 따라 무지하게 이게 잘 전파가 되는데 크루즈십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끝장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그런 고려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양한 군사적 목적의 선박이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좌측 상단은 항공모함, 좌측 하단은 이제 쌍둥선이라는 그 선체가 두 개인 고속선입니다. 우측 상단은 007 시리즈에서 한번 나왔는데 시 섀도우라는 스텔스 쉽입니다. 예. 우측 하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저기 실려 있는 배가 아니라 그걸 드는 배죠. 예. 옛날에 저기 걸프만에서 그 고무보트를 탄 자살 특공대가 옆구리에 큰 구멍을 뚫었거든요. 저 USS 콜이란 배를. 근데 거기에 저걸 수리할 만한 미국 조선소가 없어서 저기에다 싣고 미국까지 들고 왔어요. 태평양을 건너서. 예, 다양한 목적의 이제 군사적 배가 있는데 우측 하단은 사실은 군용은 아니고요. 옵쇼어 인더스트리에서 쓰는 헤비 리프트 쉽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배가 그렇잖아요.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얘가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에어크래프트를 캐리하는 배죠. 예. 좌측 하단은 뭐냐면 역시 이제 미국 해군 기준인데 전 세계에서 다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속으로 육군 혹은 해병대 병력을 파견하는 수송선입니다. 병력 수송선. 오른쪽은 실험용으로만 만들어지고 이제 그거는 안 됐지만 저거는 레이더에 죽어도 안 잡히게 하려고 하는 배고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저런 게 오션 시스템인데 쟤네들이 중요하게 갖춰야 되는 조건들은 쟤네들이 해야 하는 그 미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미션에 따라서 저 시스템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민간인이니까 에어크래프트 캐리어가 어떻게 생겼고 잘 모르지만 잘 보다 보면 그 다 연결할 수 있고요. 그거를 공학적 문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고속선에서 공학적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항. 그렇죠. 빨리 가야 돼요. 얘는 목적이. 빨리 가야 되는데 저항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드래그라는 게 무지하게 크면 엔진도 커지고 연료도 많이 먹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최소로 해서 잘 갈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죠? 우측 상단에 저 Sea Shadow라는 배에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말 그대로 스텔스 기능이 최고 우선이 된 배겠죠. 스텔스 기능은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든가 전자파 흡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예. 우측 하단은 뭐가 문제? 이 배는 이제 재밌게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여기 뻘겋게 된 데가 이제 갑판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선수부인데 선수부의 일부만 남겨놓고 배가 다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싣고 갈 거가 둥둥둥둥 떠서 그 갑판 위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가 다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싣고 가는 건데 이런 배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스테빌리티. 그렇죠. 또 우리가 이 조선해양에서 무게랑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부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물탱크에 물을 넣고 빼고 하는데 발라스트라고 하거든요. 발라스트 기능이 또 굉장히 중요한 배가 되겠죠. 하여튼 다양한 해양 시스템에 따라서 거기서 키 이슈가 되는 엔지니어링 나우리지가 다르고 중요도가 다르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다양한 그겁니다. 이쪽은 아시겠지만 소련에 있는 큰 잠수함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타이푼급이라고 무지하게 큰 놈이고요. 이거는 3동선이에요. 트리마란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고속, 연안 경비정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켓 스트럭처라 그래서 바다에 말뚝을 쭉 박아갖고 그 위에 이런 시추 설비라든가 그런 해양 플랜트를 얹어 놓는 그런 게 되겠고요. 요거는 FPSO라고 Floating Production and Storage and Offloading 이런 하여튼 바다 위에 떠다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기능이 뻔하죠. 바다, 그러니까 해저에 있는 기름을 파서 아예 거기서 다 처리해갖고 최종 제품만 유조선으로 싣고 나르겠다. 이런 게 있고요. 시추하는 거고 잠수함이고 뭐 그렇습니다. 간단한 그 다이어그램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는데 요런 배, 요런 스파 타입, 뭐 오션 플랜트만이 오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계류선이라든가 여기 있는 웰헤드를 만든다거나 하여튼 요 모든 거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바다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것, 그건 다 오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저만 해도 그것도 오션 시스템의 디자인이고요. 무어링 라인도 그렇고 뭐 전체 무슨 케미컬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도 오션 시스템스 디자인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시스템인데요. 김진환 교수님 랩에서 많이 하시는 거죠. 해저 탐사를 하거나 무슨 조사를 하거나 혹은 군사적 목적으로 혹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심해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우면 로봇을 대신 보내거든요. 예. 아니면은 그냥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이런 수중 로봇도 오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생긴 수상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가 바닷속에 깔아앉아 있는데 그거를 위에 보이는 이 탐사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징을 해갖고 이렇게 찾은 그런 시스템, 전체 시스템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또 이제 재밌는 시스템이 있어요. C launch라는 걸로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구상에서 로켓을 발사하기 제일 좋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적도. 왜 그렇죠? 바람이 없어서? 그것도 그런가? 그렇죠.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지름이 제일 긴 데가 적도잖아요. 원심력, 구심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도에 땅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가급적 남쪽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땅이 없으면 여기서 하자. 그래서 세미 서머시블을 개조해서 로켓 발사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쪽에 있는 이 컨트롤 배가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로켓에 올라갈 때 엄청난 그 엔진 추력, 연기 이게 있어서 이렇게 같이 가고요. 브릿지를 연결해서 할 일 다 하고 배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완전히 무선으로 얘를 발사시키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무궁화 위성 많죠? 1, 2, 3, 5, 4, 5 이렇게 가는데 무궁화 3호인가가 여기서 발사됐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라 위성을 대신 쏴주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 회사입니다. 이런 것도 오션 시스템이죠. 목적이 다를 뿐. 자, 로켓 런치하는 이 세미 서머시블 같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공학적으로 보면. 일단 로켓 쏠 때 막 움직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잘 있어야 되고 로켓이라는 게 굉장히 그 정밀한 위치 제어가 필요하거든요. 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는 안 움직이지만 옆으로 가로 세로의 정확한 위치가 아니면 뭐 계산이 막 틀려져 버리니까 굉장히 정확한 스테이션 키핑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엄청난 열과 화염에 끄떡 없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는 말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요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유식 해상 풍력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작년 수업 시간에 했지만 오션 시스템의 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쭉 훑어봤어요. 바다
표면에서 움직이는 시스템도 있고, 배죠, 배. 물 속에서 움직이는 놈도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놈도 있고, 뭐 플랜트, 머신 이런 것도 오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에너지 하베스터, 물 속에 있던 물 위에 있던 그것도 그렇고, 항만도 오션 시스템 쓰고요. 해저 케이블,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오션 시스템스라고 하는데, 광의의 정의로 본다면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아까 2차 세계대전 비행기 얘기했잖아요. 수상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 그게 배냐 비행기냐?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뭡니까? 그렇죠. 비행기죠. 왜 그렇죠? 네. 주 용도가 그렇고, 그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든가 그 공학적 분야가 항공 쪽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비행기로 분류합니다. 그거 갖고 배라고 우기면 안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션 시스템스가 뭐냐라고 하면 모든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의 목적이라든가 혹은 그 시스템을 만들고 설계할 때 있어서 오션 엔바이러먼트의 영향을 고려하는 게 핵심적인 거다. 그럼 오션 시스템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도 되고 유체도 하든 모든 분야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디자인 스파이럴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쭉 돌아서 최종 디자인에 가는 그런 얘기인데, 초기에 어디서 시작하냐면 그 시스템에 대한 요구 조건. 나는 컨테이너를 부산항과 LA 사이로 계속해서 나르고 싶다라는 그 선주의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requirement, 목적 이런 게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보통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면 이제 또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학에서 또 중요한 게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해서 좋은 시스템을 설계해내는 거니까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으면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배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걔들의 특성이 어땠는지 쫙 조사하고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거든요. 공학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완전히 내 목적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기존의 시스템 그대로 있으면 그거 쓰면 돼요. 공학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퀴를 다시 개발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reinventing wheel이라는 거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조금씩 달라요. 그 owners requirement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엔지니어링 나레지를 이용해서 조금씩 바꿔갖고 하나씩 체크해 나가서 이걸 삥삥삥 도는 게 디자인 스파이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크기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배치될지, 세일 플랜은 뭐 요새는 안 하지만 돛담배라든가 혹은 보이지를 어떻게 할던가, 뭐 항속거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하고요. 하이드로스테릭,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배를 볼 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반복해서 결국 파이널 디자인에 이르는 그런 거를 보여줍니다. 주위에서 보실 거는 각 항목들입니다. 가격을 추정하고, 무게도 추정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건데요. 요거에 해당하는 그 컴포넌트들을, 예를 들면, 배를 하나 새로 만드는데, 뭐, CO2 캐리어를 만드는데, 그거 무게가 얼마나 될지 추정해야 되거든요. 뭐 제일 간단한 거는, 뭐, 볼트 너트까지 다 그린 다음에 다 재료별로 분석해서 서메이션 하면 되는데, 설계 단계에서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이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뭐 엔진 파워링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다 이번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씩 있고요. 날짜는 이제 추후에 그 홈페이지에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40%고 텀 프로젝트가 35%고요. 숙제 4개 나갈 건데 5%씩, 그 다음에 출석 점수 5% 이렇게 할 거고, 월수금 점심시간 직전 1시간에 하는 거고요. 오피스 아워를 정확하게 지킬 겁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월수 1시부터 2시, 저는 월수 수업 바로 직전 1시간 동안 제 오피스에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라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텍스트북이 문제인데 홈페이지에 PDF로 계속 수업이 끝나고 올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미국 조선학회에서 만든 2004년에 컴파일한 책이거든요. 토마스 램이라는 분이 에디터로 하셨는데 Ship Design and Construction이라는 책입니다. 볼륨 1, 2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주로 1을 쓸 거예요. 2에서는 챕터 2개만 쓰고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책을 지금 주문하면 한 달 후에 도착하거든요. 예, 어떻게 하실지는 TA랑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앞에서 자세한 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TA는 최우영 군입니다. 저 뒤에 앉아 있고요. 여러분의 점수 5%에 해당하는 출석부랑 숙제 그레이딩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겁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거를 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그냥 숙제 언제까지 내요? 뭐 기타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찾아오지 마시고 TA한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 쓰셨어요? 관련 분야? 네. 강민석 씨는 디자인에 관련된 수업 들은 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소개를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죠. 이쪽부터. 공식 씨부터 합시다. 이렇게. 앉아서, 예. 그런가요? 비디오가 있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박사 1년차 최종식이고요. 저는 지금 장대준 교수님 연구소에서 공부를 수행하고 있고, 관심 분야는 해양 플랜트 관련 공정 설계와 그리고 공정의 신뢰도 해석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LNG 필드 선박의 공정을 설계하고 그 공정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 때 했던 연구는 CCS라고 해서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라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석사 논문을 스로트 캐리어의 카본인 시스템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졸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텀 프로젝트로 뭔가 설계하라고 하면, 저희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조력 발전기를 설계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각자 관심 있는 시스템을 들고 오라고 만약에 한다면, 뭐를 설계하고 싶으세요? 설계 다 했잖아, 벌써. LNG 퓨얼 시스템은. 여기 와서 설계 프로젝트를 해봤는데요. 예. 프론트 디자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쓰고 이노베이션 디자인 처음에 했었는데 그때마다 좀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조원을 선택할 때도 그런 것들을 선택할 것 같고 예.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LGFPS를 먼저 쓰지 않을까. LNG FPSO. 예, 알겠습니다. 저는 태양 시스템공학과 석사를 전공했습니다. 앞에 서울 직구과학에 장대중 교수님 모시면서 모아놓은 건데,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분야는 LNG FPS 시스템 네 가지 시스템이 시스템에 대한 분석, reliability가 성능과 분석하는 시스템을 좋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서브시 시스템에 대해서 위험 시나리오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 기계과 네, 기계과 출신이고요. 만약에 설계할 시스템을 마음대로 고른다고 한다면 역시 LNG FPS예요. 저는 최근에 하고 있는 서브시, 섭씨, 네, 섭씨에 서브시 같은 너무 경우는 예, 한 웰에 타깃을 잡고 섭씨에 웰. 예, 알겠습니다. 학부 전공도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사 1년차 정민석 하고요. 지금 정현 교수님 아래 재직을 했습니다. 저는 기계과를 베이스로 이제 그 오션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연구하고 있고 관심 분야는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뇌의 이제 움직임을 예측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뭘 설계하고 싶으세요? 그다음에 그나마 많이 해킹 시스템 설계 다 됐는데. 예, 하여튼 부유체 계류에 관심이 있으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석사 1년차 입학하게 된 석사 1년차 권승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순환 교수님 대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학부 전공은 조선해양 전공을 했고 관심 분야는 아직 연구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진강을 나가는 친구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설계하고 싶으신 시스템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지금 떠오르는 거는 이제 풍력 발전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헬리콥터 스피드 시리즈 후기 시리즈 여승률이라고 리스는 기획관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관심 있는 과목은 관심 있는 분야는 전체 총괄적 전체 시스템 설계뿐만 아니라 프로덕션 인지니어링 쪽에 관심이 좀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경우에서 설계를 하게 된다면 프로듀선 디자인이나 CO2 캐리어, CO2 저장해서 중간에서 다시 바다에 놓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설계해 주시죠. 예, 지금 정형적인
예, 감사합니다. 내용을 확 바꾸자고 우리 정영 교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옵티미제이션을 확 줄였고요. 앞으로 해봐야 되지만 하여튼 줄이기로 했고, 그 대신에 책을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거 10디자인 앤 컨스트럭션이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한 권이었는데 이게 두 권이 됐어요. 보니까 옵쇼 플랜트 디자인 쪽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좀 커버를 하고, 제목은 10디자인 앤 컨스트럭션이지만 오션 플랜트도 여기 챕터가 늘어나면서 볼륨이 두꺼워진 것 같고, 제가 배울 때는 요만큼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됐어. 뭐가 많이 늘어났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정영 교수님이 그 미시간 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출신이 같은데, 거기에 쉽 디자인이라고 돼 있나요? 과목 이름이 하여튼 NA470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파슨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분한테 배웠고 정영 교수님도 그분한테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리타이어 하셨고, 그 렉처 노트를 정영 교수님이 PDF 파일로 얻어오셨어요. 좀 올드 버전이긴 한데, 새 버전은 지금 새 교수님이 하고 계셔서 새로 지금 부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마 올 것 같고, 그거 하고 뭐 그거 두 개만 해도 충분히 많을 것 같고요. 옵티미제이션 좀, 여기 책 갖고 오셨네? 옵티미제이션 책 옛날에 쓰던 책이 뭐였는데, 이분도 제가 라오라고 저기 아이오와 대학 계신 분인가? 하여튼 그것도 좀 하고요. 예, 또뭐 오션 플랜트 우리 장대진 교수님한테 강의 좀 조금 해달라고. 원래 오션 플랜트라는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장대진 교수님이 개설하고 계셔서 그것도 좀 일부 소개하고, 뭐 이 안에도 있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 발췌해서 그 내용 중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뭐 10디자인이 사실 저도 제가 원래 사실은 전공이에요. 사실은 우리 정인 교수님은 생산 전공이시고 설계는 제가 설계 전공인데, 그래서 제가 또 배운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슬라이드들을 좀 몇 장 시간을 되는 데까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 이거는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 캐드캠 학회라는 데를 제가 열심히 다니는데, 거기에 지지난주였나? 하여튼 워크숍이 있었어요. 연례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선 캐드캠 세션이라는 게 트랙이죠. 트랙. 세션이어야 되나? 세션? 오전 중에 했는데, 거기에 아베바 마린이, 회사 이름이 아베바 마린이 아니죠? 회사 이름이 뭐죠? 아베바 마린이 그 트라이원 이 회사 이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베바가 회사 이름이네. 아비바가 트라이본을 인수해서 아비바 마린이라고 이름을 아베바 마린은 소프트웨어 이름이고, 아베바 안에는 플랜트도 있고 많기 때문에 아베바가 회사 이름일 거예요 아마. 예, 예. 영국에 그게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시작한 회사요. 대학의 그 벤처 기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거기 케임브리지는 영국에 있죠, 그죠? 케임브리지의 사이언스 파크라고 하는 데가 학교 옆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드 센터라고 있었어요. 학교의 조직이었는데, 거기가 모태가 돼서 오래된 얘기지만 아베바가 됐고, 지금 하여튼 그 아베바 마린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인데, 아베바는 원래 이제 그러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의 내가 너무 곁길로 많이 나가긴 합니다만은, 캐드 센터니까 다양한 캐드를 다 하던 팀이었는데, 그 이제 미국 회사들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아마 플랜트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분야를. 네? 경쟁이 기계나 항공 쪽이 미국이 세니까, 회사가 크니까 그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플랜트 분야, 그러니까 플랜트라는 게 꼭 조선인이 아니라 화공 플랜트, 뭐 무슨 발전소도 플랜트예요. 플랜트라는 게 분야가 좀 넓은데, 그래서 아베바라고 하는 플랜트 분야의 캐드 시스템을 강자로 가다가 그 분야를 좀 잘 다니까 넓혀서 조선 캐드를 샀어요, 회사를.
껐는 줄 알았더니 안 꺼졌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본이라고 하는 그 스웨덴 회사, 캐드 시스템 회사를 샀는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트라이본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거의 다 써요. 삼성만 따로 씁니다. 삼성만 그걸 안 쓰고, 삼성은 인터그라프라고 하는 그 미국 회사, 거기도 이제 원래는 제너럴 캐드를 하다가 좀 밀려서 플랜트 캐드 쪽으로 좀 더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인터그라프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고, 근데 거기랑 공동 개발한 뭐죠? 거기도 이름도 비슷한데 마린 하여튼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인터그라프라고 하는 회사랑 같이 개발한 독자 개발 시스템 비슷한데 삼성은 그걸 쓰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트라이본을 쓰고 있는데, 트라이본이 아비바마라는 회사인데 샀어요. 먹혔어요. 그러니까 아비바마는 영국 회사인데 원래는 조선을 안 하던 플랜트만 하던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아베마 마린이라고 하는 트라이본이랑 이렇게 아베마랑 섞은 그런 시스템이 나왔고,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 현대중공업이 첫 유저가 됐습니다. 개발도 현대중공업이 돈을 많이 냈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대우나 뭐 딴 데도 한진이나 뭐 에스텍스나 다 아베마 마린으로 바꿀 것 같아 보이는데, 하여튼 그 회사의 한국 대표님이 발표하신 자료에서 제가 한 컷 더 얻은 것 같아요. 이거 한 장 설명하는데 스토리가 길었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 정현 교수님이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디지털 신야드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여기서부터 돌아가는 걸 거야 아마. 그래서 비즈니스 캡처 앤 세일즈 오피스죠, 그죠? 그러니까 영업하는 데죠. 그 다음에 플래닝 앤 컨트롤, 이거는 이제 스케줄링, 매니지먼트 뭐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오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의 사장님이 계실 것 같아요, 회사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앤드 디자인 오피스가 있는 거고, 브랜치, 이제 회사 조선소의 굵직한 브랜치들을 좀 부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디자인 오피스에서 설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써있어? 스톡 앤 로지스틱스라고 써있습니까? 스톡 앤 로지스틱스가 자재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재라는 게 꼭 철판만 있는 게 아니라 엔진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조선소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부품을 관리하는데, 점점 더 조선소들도 자동차처럼 아웃소싱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아웃소싱이라는 말은 옛날에 또 다른 곁길로 좀 빠지지만, 포드 자동차가 100년 전에 자동차 사업이라는 게 한 110년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100년 정도 됐는데, 디트로이트 에어리아 쪽에서 막 발전을 하면서 GM도 생기고 포드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그때 포드가 굉장히 앞장섰던 게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포드가 막 전성기였는데 100년 전에 새로운 매니팩처링 개념도 개발하고, 그때의 그 공장, 포드 자동차 공장이 세계에서 최대 공장이라고 그러는 데고, 지금도 아직 그 사이트는 있고, 대부분이 지금은 박물관이고 뭐라 그러나 관광 코스예요. 근데 공장도 일부 귀퉁이에 있어요. 옛날 그 전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왜 아웃소싱 얘기를 하면서 그러냐면, 그 넓은 땅에 20만 명, 10만 명 종업원이 근무를 했었대요. 그리고 거기는 모든 걸 다 거기서 만들었어요. 철광석을 들여오고, 또 유리 재료, 배가 들어와서 부대에 들어오면 철광석을 가지고 철판도 만들고 바퀴도 만들고 유리 공장도 있었어요. 유리 공장도.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 사올 데가 없었던 거죠. 모든 거를 그 사이트에서 다 해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공장이 필요했던 건데, 지금은 100년 후에는 지금은 그 공장에서 생산량은 아마 그때랑 비슷할지 몰라요. 대수로 치면. 근데 사람 수는 뭐 몇천 명 근무하고 자동화가 다 돼 있고, 특히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품을 바깥에서 사옵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엔진도
지금 포드는 좀 아니지만 사실은 크라이슬러지만 한국에서 공급해요. 엔진. 일부 차종에 대해서. 그 모비스가 제공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플랫폼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닝이라는 기아 자동차는 아예 차를 동아산업이라는 데서 만들어져요. 브랜드만 기아라고 붙여서 나가는 겁니다. 네? 생산 자체가 다른 회사가 해줍니다. 나이키라 같은 신발 같은 거는 아예 공장이 없대잖아요. 네? 설계만 자기네가 하고 생산은 다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이라는 게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선소도 앞으로 다 아웃소싱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조선소는 원래 좀 어렵죠. 그렇게 되기가. 자동차만큼, 전자제품만큼 아웃소싱하기가 어렵지만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스톡 앤 로지스틱스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뺐어요. 또 이건 뭡니까? 프로큐어먼트입니까? 아니면 나는 여기서 더 잘 안 보이나? 프로큐어먼트 앤드 서플라이 체인. 그게 같은 얘기네요. 프로큐어먼트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이제 구매하는 팀입니다. 구매 부서. 네.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아까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그 피라미드 같이 돼 있어요. 원래 부품 산업이라는 게. 그래서 1차 서플라이어,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 티어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가 더 쉬워서 내가 설명하기 쉬워서, 조선 당연히 이렇게 되지만 한라공조라는 데가 신탄진에 있어요. 한라공조가 원래는 한라그룹이라는 데고, 한라그룹은 현대 정주영 회장의 형제 그룹이었어요. 형제. 근데 그 망했죠. 지금은 포드가 오너입니다. 한라공조라는 회사에. 근데 거기는 뭐냐면 에어컨 만드는 회사예요. 자동차 에어컨 만드는 회사. 옛날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할 때는 지금도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메인 그러니까 공급처예요. 한라공조에. 그럼 한라공조라는 공장도 제법 큽니다. 에어컨을 모듈이라고 해서 세트로 만들어서 공급하면 현대자동차에서 그냥 탁 얹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한라공조라는 데의 모터는 어디서 갖고 오냐? 또 다른 회사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 막 내려가요. 나중에 맨 트럼 볼트너트 공급하는 데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복잡하고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중요해지고 있다. 익스텐디드 심야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왜 익스텐디드라는 말을 쓰냐면 저게 혼자서 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익스텐디드 엔터프라이즈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수업을 또 하시라고 그러네. 아닌데 12시인데 식사하러 가시자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다음에 또 슬라이드가 좀 있으니까 좀 더 얘기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